스레베 스포츠 이번 주에는 대표팀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11월 A매치 두 경기까지 끝나면서 일단 2025년에 계획된 대표팀 경기는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동계 소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대표팀은 3월 소집과 5월 소집으로 월드컵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대표팀 멤버의 조직력을 구성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은 이제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전술 분석은 많이 하셨지만 저는 홍명보호의 특이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홍명보 감독의 인터뷰는 왜 이런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명보호의 특이점입니다. 이 경기는 볼리비아전 포메이션이고 이 다음 거는 가나전 포메이션입니다. 자, 크게는 4백과 3백, 여기에는 5-4-1로 나와 있지만 3-4-3이었고, 그리고 미드필더 구성 숫자도 가운데 3명과 가운데 2명이라는 변화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명보호는 11월에 어떤 변화를 두었나? 자, 김민재를 좌측 센터백으로 기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4백에서는 늘 좌측 센터백으로 썼지만 요번에 이제 3백에서는 원래 늘 가운데를 썼잖아요. 요번 같은 경우에는 왼발잡이 김태현이 들어오는 바람에 김태현을 왼쪽에 쓰고 오른쪽에 김민재 쓰긴 했지만 3백일 때, 아마 메인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3백일 때 이 가운데 자리를 전북의 박진섭을 박아놓고 김민재를 왼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의 좌측 윙 기용, 손흥민이 3-4-3 상태에서 늘 스트라이커를 맡아오다가 좌측 윙으로 포지션이 변경되었고요. 물론 스트라이커를 안 쓴 건 아닙니다. 1차전에서 스트라이커로 나왔어요. 그리고 좌우 풀백에 김문환과 이명재를 기용을 했습니다. 김문환 같은 경우에 카타르 월드컵 때 주전으로 활약을 했던 바가 있고, 이명재 같은 경우에는 홍명보 출범 이전부터 슬슬 등용되던 선수입니다. 두 선수 공교롭게 대전 하나 시티즌에서 뛰고 있죠. 그리고 미드필드 조합을 실험을 했습니다. 이거는 필연적인 게 박용호가 부상 아웃되면서 미드필드 조합에 대해서 실험을 할 필요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차전에는 원두재가 나왔고 김진규가 같이 짝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2차전에는 선발로 권혁규와 카스트로프가 경기를 뛰었죠. 그리고 2차전 오형규의 선발 출전과 조규성이 복귀했다는 점이 11월 홍명보호의 변화점이 되겠습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미드필드의 기용 방식입니다. 박용우의 역할을 원두재에게 맡겼습니다. 이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박용우가 갖고 있는, 만약에 공격을 하는 상황에서의 공격형 같은 미드필더가 나간다고 하면 한 명이 이렇게 머무르게 되는 홀딩형 미드필더의 역할을 원두재가 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황인범의 역할은 김진규가 맡았죠. 그리고 권혁규와 옌스의 조합에서도 요 3-4-3 포메이션 같은 경우에서도 카스트로프가 조금 더 박스 투 박스 역할, 그리고 볼을 거머쥐고 볼을 이동시키고 볼을 순환시키는 역할을 맡고, 권혁규가 뒤에서 볼을 빼앗아서 갖고 있다가 공격의 키를 결정하는 그런 홀딩 미드필더의 역할을 똑같이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홍명보호의 미드필드 방식이 딱 정리되는 게 온더볼 위주의 박투박 미드필더, 그러니까 볼을 가지고 볼을 직접 운반하거나 혹은 볼을 직접 가진 상태에서 뿌리고 받으면서 볼을 움직여줄 미드필더와 뒤에서 수비하고 볼 뿌리 미드필더에게 패스를 건네주는 수비형, 홀딩형 미드필더라는 게 고정적으로, 사람이 바뀔 뿐 이 컨셉만은 고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나전에서의 미드필드 라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서 문제가 됐던 게 김진규가 볼을 못 받은 상황이 됐을 때 원두재의 역할이 애매해집니다. 그러니까 원두재가 잦은 백패스를 하게 되고 전진 패스 미스를 하게 됩니다. 원두재가 패스 미스를 하게 되면 수비까지 되돌아갈 때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이게 김진규까지 공격에 가담했을 때, 자, 공격을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홍명보는 또 풀백을 또 높게 쓰잖아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보통 상대가 이렇게 내려가서 타이트한 수비를 하게 되면 당연하게도 중앙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은 공격을 보조하기 위해 이렇게 이 사이 공간에서 움직이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센터백들도 이렇게 올라와 있지만 이
박용우 역할을 했던 이 경기에선 원두재의 역할이 굉장히 애매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볼리비아전에서는 어땠을까요? 특히 볼리비아전 얼마 전에 보셨던 분들 똑같이 느끼셨겠지만 전반전이 굉장히 답답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역할만 나뉘었지 스타일이 되게 비슷한 선수가 서로 나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역할은 권혁규가 홀딩형을 맡고 카스트로프가 황인범 롤 혹은 김진규 롤을 맡았잖아요. 근데 실은 권혁규가 오히려 황인범 롤을 맡는 선수에 가깝고 옌스 같은 경우에도 박스 투 박스로 뛰되 오히려 황인범, 김진규와는 다른 스타일인 좀 더 저돌적으로 볼을 운반시키고 앞선에서 볼을 끊어내는 타입의 우리나라에 없던 미드필더 스타일에 가깝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을 정리한 게 후반에 서민우, 김진규를 넣으면서 안정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김진규는 원래 전북에서도 오프 더 볼도 가져가지만 온 더 볼 위주로 팀의 플레이 방향이나 패스 방향 혹은 패스 템포를 결정하는 플레이메이커로 뛰는 선수고, 서민우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커버하고 숫자 싸움을 유도하는 마당쇠 같은 스타일의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은 굳이 맞출 필요가 없이 서로의 플레이 스타일이 서로 어우러질 수밖에 없는 선수, 서로가 보완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안정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반에 옌스와 권혁규는 롤을 바꿨으면 오히려 나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카스트로프가 조금 더 저돌적인 선수긴 하지만 권혁규는 볼을 갖고 운반을 하거나, 실제로 부산에서 뛸 때나 김천에서 뛸 때 권혁규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닌 공격형 미드필더나 중앙 미드필더, 그러니까 8번 역할로 많이 뛰던 선수입니다. 이 선수를 좋은 신장과 좋은 체격을 가졌고 준수한 태클 실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거에 현혹된 일종의 수비형 미드필더판 김신욱처럼 감독들이 수비형 미드필더를 실험을 했지만 국내에서는 실패를 했고 해외에서도 그런 기용 시도를 했지만 결국에는 그게 프랑스 무대에 가서야 조금 안정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정리가 안 되는 전반의 상황에 벤치에서 옌스와 권혁규의 롤을 바꿔서 옌스가 오히려 뒤에서 머무르게 하고 권혁규가 이 3선과 2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볼을 운반시키는 역할을 맡았으면 오히려 전반에 좀 더 빠른 안정을 찾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드필드만 얘기를 했을 때 이 미드필드 얘기를 한 이유는 박용우가 빠져도 원두재에게 박용우랑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다? 라는 것은 조합을 바꾸지만 역할은 고정되었다라는 게 확실히 순발력이 떨어지는 단점을 갖고 있고, 이 단점마저 원두재도 비슷하게 갖고 있고요. 탈압박이 잘 안 되는 단점도 원두재도 갖고 있습니다. 대신 앞을 완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상태에서는 상대를 편안하게 바라보면서 경기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실력도 물론 갖고 있고요. 근데 박용우가 빠진 자리에 박용우 같은 실수를 하는 플레이어가 생겼다라는 것은 전술적으로 역할이 고정된 상태에서 보완되지 않는 전술적 하자라고 봐야 되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수비형 미드필더 고정 그리고 중앙 박투박 미드필더를 같이 기용하는 방식이 안정적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팀들도 그런 식의 고정 기용을 하지만 대부분 요즘은 준수하게 밸런스를 가져갈 수 있는 선수, 더 수비적 역할을 치중하더라도 이 선수 대신 패스를 할 수 있는 선수, 이런 식으로 기용을 하긴 합니다. 대신 대표팀이라는 특성상 이게 안정적으로 기용할 수 있는 데에는 그렇게 역할을 구분 짓는 게 좋기도 하겠죠. 근데 문제는 이게 안정적이지도 않고 빌드업이 잘 풀리지도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빌드업이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전문가나 축구 유튜버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이 홀딩형,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맡는 선수, 더욱더 수비적인 역할을 맡는 선수와 수비진의 간격은 가깝고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를 기용을 하지만 공격진과의 거리가 멀다 보니까 풀백도 전방을 향해 킥을 때리게 되고 수비진도 킥을 때리게 되고 미드필더도 볼을 가졌을 때 짧게 유도를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혹은 거리가 너무 멀어져서 압박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잖아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준다거나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다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고정적인 미드필드 기용 문제와 함께 이것이 확실하게 구분이 된 대신 해결 방안이 없다 보니까 빌드업이 잘 풀리지 않는다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번외로 홍명보 감독이
이미 몇 차례나 얘기한 3백, 4백이어도 차이가 없다는 이유는 또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미드필드 기용 방식이 확정되어서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빌드업 방식이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다라는 것도 맞겠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축구 팬들도 경기를 계속 보셔서 알겠지만 홍명보호의 특징은 빠른 트랜지션, 전방으로 빠른 패스로 심플하고 빠르게 상대 박스에 도달하겠다라는 명확한 컨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단조롭고 사이드 위주의 공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왜냐면 가운데서 경쟁할 수 있는 선수가 손흥민 혼자를 두기 때문에 손흥민은 볼을 등지고 받을 수 있는 선수가 아니라 공간에서 볼을 받았을 때 위력이 발생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이 볼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결국엔 사이드로 갈 수밖에 없고, 사이드로 갔을 때 뒷공간 아니면 크로스 패턴이 계속 고정되게 되기 때문에 지금의 총체적인 답답한 경기력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홍명보호 엔트리가 80% 완성이라는 홍명보 감독의 인터뷰가 나왔죠. 이것 역시도 이미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골키퍼는 방어가 최우선이고 거기에 킥이 정확한 선수면 더 좋다. 하지만 방어가 제1이다. 그리고 센터백 1대1이 강한 건 일단 있어야 되고, 거기에 더불어서 여기는 일단 발밑이 좋아야 된다. 자, 이한범이나 김주성을 뽑혔던 이유도 이들이 파이터형 수비수라기보다는 좀 더 온더볼 성향을 가진 센터백이라는 점도 작용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죠. 물론 이한범 선수는 파이터 성향이긴 합니다. 사이드백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깊이 돌파하는 크로스 능력을 가진 선수를 선호합니다. 일단 홍명보 같은 경우에는 이 측면 수비수를 이렇게 안쪽으로 집어넣는 형태로 미드필드를 구성하게 하는 그런 인버티드 형식이 아니라, 오히려 이게 측면 윙포워드 선수들을 안쪽으로 좁혀 놓거나 혹은 바깥쪽에서 컷인 플레이를 유도하게끔 해놓고, 이 사이드에 있는 풀백이나 윙백들을 이렇게 거의 공격 위치에 위치하게 해서 상대 수비 라인을 밀어내리려고 하게 만드는 그런 식의 기본 포진을, 공격 포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드백은 사이드 깊이 돌파하거나 혹은 그 라인을 뛰어들어가는 능력, 그리고 사이드 라인을 계속 오르내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결과적으로 골대에 먼 쪽으로 가 있다는 소리는 뭘까요?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크로스가 올라오려면 크로스가 당연히 좋아야겠죠. 중앙 미드필더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비형 미드필더를 기용하고 여기에 패서형 미드필더를 고정적으로 기용을 합니다. 공격형 미드필더에 넣지 않은 이유는 현재 주전술이 거의 3-4-3을 많이 썼기도 했고,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를 기용하더라도 공격형 미드필더는 돌파형을 쓰기보다는 좀 더 연계하는 선수들, 패스를 거머쥐고 뿌리는 선수보다는 연계해서 본인이 움직여주고 오히려 섀도우 스트라이커에 가까운 성향을 띄는 선수들을 썼기 때문에 굳이 쓰지 않았고, 자, 윙포워드 같은 경우에는 1대1 돌파에 강한, 그리고 득점력이 있거나 돌파력이 있는 선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컷인 플레이라 하면 이 공을 가진 상태에서 이 상대 수비를 자르고 들어오는, 이 대각선을 찌르고 들어오는 플레이를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다 피파 하시니까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스트라이커는 이게 홍명보 감독의 공통적인 특징이긴 합니다. 포스트 플레이어는 반드시 둡니다. 런던 올림픽 때 김현성이 그래서 뽑혔고, 박주영을 데리고 감에도 김현성을 뽑았고, 그리고 포처를 반드시 낍니다. 포처 플레이어가 필요한 이유 자체도 박주영을 썼던 전력이 있고, 그리고 포스트 플레이어가 힘을 빼놨을 때 포처가 들어가서 마무리 짓는다든가, 포처가 들쑤시고 다닌 것을 포스트 플레이어로 마무리 짓는다든가, 그러니까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 공격진 전술 변화를 주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서 다르게 기용을 하면서 전술 변화를 주는 쪽을 택하고 있다. 변화점이 있다면 윙어의 윙백 기용, 요거는 굉장히 선진적이라 볼 수 있죠. 왜냐면 당장 선진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미 많은 유럽 팀들이 윙백의 윙어 선수들을 써서 기찻길 윙어를 만들어서 쓰게 했고, 미국 원정이나 지난번 대표팀 소집 때도 정상빈 선수를 뽑아서 이렇게 훈련을 같이 하고 혹은 기용을 했듯이, 특히 정상빈 같은 경우에는 현재 MLS에서도 윙백으로 몇 차례 기용이 되는 상황이라서
좀 더 공격적인 포지션을 택할 때 원래 그냥 통상적인 윙백, 전통적인 윙백보다는 그런 윙어를 윙백으로 기용해서 공격적인 파괴력을 높여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변화점을 두는 부분들은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선수는 자기 역할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베스트로 완성만 된다면 건들 것이 없는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이 전술 혹은 엔트리의 80%가 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선수단이 현미경 분석, 이게 왜 찜찜하냐면 이미 브라질 월드컵 때 알제리 감독이 K리그까지 분석을 해가면서 선수단 자체를 나노 단위로 분석해서 이 엔트리를 분석을 해왔단 말이죠. 지금의 팀도 어느 정도 구성된 엔트리가 있고 그 엔트리에서 몇몇의 선수가 실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런 감독이 우리 선수단의 현미경 분석을 한다면 전술 자체가 파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들어왔을 땐 이렇게 뛰는 성향이 있고 저 선수가 들어왔을 땐 저렇게 뛰는 성향이 있다. 그러니까 홍명보호에서 요 선수가 요 선수로 교체된다면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될 것이다라는 것 자체까지 유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상대 변수에 따라서 변칙적인 변화를 둬도 엔트리 자체가 캐릭터가 너무 고정적이고 분명해서 대응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